제가 그래서 뉴스마토에 연락해가지고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게 당연히 신중하게 뭐 지금 거론된 김영선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증거가 있고 확실한 보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정확히 들었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그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 그러면서 그 5선의 김영선 의원한테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하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원 의창 현역이었던 김영선이 경남 김해갑으로 이제 지역구로 옮겼는데 컷오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뭐 공천에 그렇게 개입할 수도 있다. 근데 왜 그럼 김영선을 왜 김해갑으로 보냈냐? 그럼 창원 의창에는 누구를 지금 밀고 싶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김종양이라는 그 경남 경찰청장 출신의 이분이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배철순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둘이 경선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김종양 의원이 이제 이겨가지고 당선이 됐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본인이 꼽고 싶었던 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로 막혔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선대위 사람들한테 막혀서 사실은 그때 되게 화가 많이 났었고 이 용산에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매우 기분이 안 좋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거 정확하지 않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기자한테 들은 얘기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4월달에 그 총선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자기 맘대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되게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 용산에서도 이제 꼽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밀어달라 그랬더니 한동훈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받아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개입은 했고 결과는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건으로 끝이 났느냐 아니면 다른 건도 그렇죠. 곧 터뜨려 누군가가 이것을 폭로할 것인지 좀 봐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건의의 힘으로 국민의힘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면서 소문으로만 나돌던 김건희 개입설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실제로 김건희가 개입했고 이 건 외에도 다른 건도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사실 의혹이 사실이 되는 데는 예. 의혹이 사실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 그 탄핵될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뭐 돌고 돌지만 김건희, 윤석열 두 분에게 제기된 의혹들 하나씩 둘씩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쪽에서도 대체로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천공이 아니라 다른 백모 누구였다 수염이 난 또 뭐 부인하다가 또 사실로 드러나면 또 다른 둘러대기를 한단 말이죠. 뭐 디올백 같은 경우도 막 둘러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거 받아서 아무리 봐도 뭐 소위 저는 사용감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사용감도 없다 뭐 등등등 하면서 털어주기로 가거든요. 저는 이 건도 결과적으로는 저는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전에도 뭐 보도해가지고 이미 뭐 검찰 수사받고 있는 것도 몇 건 있고 뭐 저하고 같이 고발당했어요. 네, 그렇죠. 네. 같이 하셨잖아요. 천공 관련해서 관련해서 고발당했죠. 저는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조금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드리자면은 이건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여름 아마 한 석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김용남 의원하고 한번 대담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막 특종 터트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가 김용남 의원한테는 김 의원은 저렇게 툭툭 터트리는데 뭐 한 건 없냐는 식으로 좀 타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나 꺼내놓는데 김 여사의 총선 개입설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목격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녹취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장윤선 기자가 계속 재촉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러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김용남 의원이 다시 오마이TV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오늘 박정호 기자와 대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얘기와 거의 유사하게
저기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있고 목격자, 녹취 파일 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있어요. 녹취 파일이라는 것은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대화했던 내용이 녹취 파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녹취로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어떤 쪽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텔레그램 메시지뿐만 아니고 녹취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김영선 의원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직접 통화 당사자니까 그 휴대폰으로 녹취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김영선 의원이라 이름 하나 더 들어간 거지 김용남 의원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소문이 났던 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이고 예. 그 소문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만 개입됐느냐 아니냐 이것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이게 네. 한번 본물이 터지면 터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김영남 의원 발언을 잘 보면은 이제는 김영선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말을 이제는 밝히고 났을 때다. 김영선 의원. 지금 본인은 그냥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근데 일이 없다. 맞긴 했는데요. 또 얘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어쨌든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 시도가 있었다는 식으로 뉘앙스는 좀 풍긴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거 그 김영선 의원의 참모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명 누구? 아니 그 사람은 역술인이고 또 역술이냐? 그 사람이 역술인이 나와요. MC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MC는 역술인이고 예. 그 역술인 말고 김영선 의원의 참모격이었던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터질 게 터진 거다. 이거 좀 지금 가지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다.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러면 뭔가 자기가 좀 자리 보장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거래를 시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안 터뜨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죠. 경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 이제 쏟아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걸려 있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근데 네.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 여기 지금 취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D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걸려 있는 사람이 진짜 많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으니까 실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김 여사와 그러니까 김 여사는 김건희를 말하는 거죠. 네. 김 여사와 김영선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가지고 있고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에 했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질 거다. 지금은 근데 너무 걸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정리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지역에서만 지금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송사 한 군데서는 아예 내려가서 녹취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자를 파견했다라는 것은 오후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건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냐는 좀 따져봐야 할 일인데 참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여기서 근데 이거를 무마하려고 한다고 사실이라면 무마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그 전에 그 창원 의창인가요? 네, 의창에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물론 고향이 그쪽이라고는 하지만 마산 쪽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쪽이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왜 김영선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경기도에서 했고요. 국회의원, 예. 일산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예, 분이고 예.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했던 네. 분이고 이랬던 사람이 경기도 누가 봐도 경기도 쪽 그 정치인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보궐선거에 꽂으면 무조건 되는. 공천되면 무조건 되는 그 경남 의창의 창원 의창의 보궐선거에 그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그 오염수 논란이 있을 때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신 분이에요. 대단했죠. 네, 대단했습니다. 오염수. 물이 아니고요. 바닷물을 벌컥벌컥 똥물. 똥물. 그렇지. 그 물고기들 벌컥벌컥.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용산에 계시는 한남동에 주로 그 거주하시는 조그만 백을 좋아하시는 그분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다. 그래서 공천됐다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이 공천을 못 받았어. 다른 데로 옮겨라. 뭐 이런 얘기를 만약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컷오프까지 그 다음에 당했다. 그러면은 그 배신감 어떡할 거예요? 내가 마신 그 바닷물 똥물 어쩔 건데? 라고 하는 배신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배신감을 무마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평소에도 이런 울분을 계속 토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누군가 녹취로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권력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정권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는데 본인은 이미 누설을 다 했고 그걸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터뜨렸다. 그러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심정이 반영된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이것이 뭔가 내부의 누수 때문에 나온 것이냐 이제 이런 걸 따져봐야 아니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선 최초 발설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에요. 네. 아, 그렇게 보신다? 예. 이게 내가 저 김용남 의원하고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누구라고 안 밝혔지만은 당사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었고 그러면서 주변으로 이게 확산이 된 구조가 아니냐. 일단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야 권력이니까 그냥 뭐 납작 엎드리고 복종하는 걸로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다가 이런 것들을 누설하면서 어느 정도는 하나의 어떤 시위 과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아예 어떤 오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멀쩡한 지역구 놔두고 갑자기 역정에. 격전지로 가가지고 컷오프를 당합니까 그래. 네. 이러면은 자기가 이 스스로 사기당했다, 굴욕적이다 이런 나쁜 감정들 다 가질 요건이 다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은 결국 억하심정이 있다고 봐야지 왜 없겠습니까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부인하는 건 뭐 때문에 부인합니까? 그런 일 없었다고. 일단 아니 부인해야 그러니까 되는 건 공개적인 차원하고 네. 비공식적인 어떤 인간관계 차원하고는 다르죠. 나도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문제가 커지니까 그리고 김 여사 문제라고 하면은 뭐 모든 지금 전국에 휘발유 붙는 건데 그거 감당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지. 이건 진실의 문제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자, 이 문제만 좀 더 집중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텔레그램을 언론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서로 김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에 오간 텔레그램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곧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증거로 나오면 대통령실은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알아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딴 소리를 하죠. 그거를 이제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사적인 거고 뭐 등등등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를 할 거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언니 동생 사이에 한 얘기지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일단 부인할 겁니다. 저는 일단 부인할 거라고 근데 봐요. 아까 부인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뉴스토마토가 제가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방송을 매일 했었잖아요. 예, 예. 성공 보도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사실은 탄압을 많이 맞아요. 받았고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대통령실에 출입도 못했어요. 그 기자가 1년 넘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취재 그 가능성도 막혀 있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터뜨렸다?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냥 그렇게 부인한다고 부인될 만한 거 가지고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안 그래도 좀 확인을 다시 또 이제 은밀하게 해봤더니 이건 확실하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식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그쪽에서 반응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먹혀 들어가거나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미 이쪽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더라. 굉장히 말조심을 하고 있어요. 취재한 내용도 네, 정말로 말 철동 못하게 보안을 해요. 딱 유지하면서 네. 왜냐하면 공격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은 확보돼 있다. 이것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도 보도의 원칙 차원에서 이제 감안을 할 것이고 이것만 있느냐 그러면 아니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대체로 추정이 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분은 김용남 전 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직 국회의원이 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건 외에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던 것도 소문이 하도 많으니까 취재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갔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확대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국민의힘이 작년에 당무감사하고 조직위원장 했죠. 그거 다시 공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그 인사가 교체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청탁이 있었던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 가지고 이게 청탁을 했는데 잘 안 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이미 기자들 취재망에 포착이 됐고 어쩐 일인지 기사화는 안 됐지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속인이 또 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은 이 공천 전 단계, 한참 전 단계 조직 당협위원장, 이거 조직책 공모 때부터 일단은 많은 로비가 들어갔다. 여사 쪽으로. 거기에 이제 어떤 무속인이 등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렵부터 일단 김건희 여사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정권은 본인이 만들었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동훈 대표한테 보낸 메시지에도 보면은 같이 여기 험난한 길을 같이 걸어온 동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여성 리더 같은 이런 멘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내가 심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게 뿌리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다 봐야 근데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타임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그때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자로 여사가 네네. 그 한동훈 대표에게 읍소하는 문자가 장장 열흘에 걸쳐서 5번이 넘게 들어갔었잖아요. 읍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실제로는 공격을 위해 어쨌든 되게 공손하게, 예. 되게 공손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뭔가 어쨌든 협조하겠다 내지는 뭐 사과하겠다 이렇게 한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행동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그 당시에. 한동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한동훈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은 예.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익십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그것도 상황인데 공개될 줄 알았기 때문에 익십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 좋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지금 망신을 당한 거잖아 이 사람에게.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꼭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누군가를 꽂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드러난 사람은 김영선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김영선을 보내고 누군가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로 나오지만 또 사실 연관되는 다른 사람도 많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기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칩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쪽에서 신경도 안 쓰고 나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끊임없이 내 일을 하는 거야. 내일을. 아우, 내일을. 성실하시네. 성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갈등과 역학관계와 긴장관계가 많이 형성이 됐었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냐면 그 시점 한번 보세요. 예. 영부백 문제 때문에 총선은 이제 필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를 배제시키는 것이 수단으로서 정말 유효하다. 사과도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기 사람을 팔아먹고 신겠다고 그것도 정무라인도 아니고 직접 나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 대담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오선 그거 못 의원에게 고칩니다. 직접. 예? 그렇죠. 그건 못 그렇죠. 고쳐요. 저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치 과정을 같이 했어요. 자기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고. 9시간 녹취 파일 보세요. 별거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입하는 게 또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은 자기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아저씨-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저씨는 그 말이라도 잘 듣는 거 빼놓으면은 뭐 할 게 없다. 내가 다 해줘야 된다. 그 인식이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우리 국정을 대하는 태도라고 봐요.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우리 남편은 나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아저씨는 이것 그러니까 때문에 뭐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그 출입한 그 뭐 정치 평론을 하는 몇몇 사람들은 다 김건희 여사가 리스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습시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고 여기 과외 선생님 앉아 있고 나는 학부모야. 어느 선생님 갖다 붙일지. 그러니까 아니- 본인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거나 저희들처럼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된다.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개입도 안 해야 되고 자숙해야 그거야 뭐 되고 사과해야 되고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이 멘탈이 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웃기는 거죠. 사실은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까지 나오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신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계속 공천에 관여하려고 그러고 뭔가 끊임없이 하려고 그래. 내가 자숙하겠습니다라고 사과까지 문자를 보내놓고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멘탈은 이 당은 이 상황은 내가 정리하지만 안 된다. 근데 정리가 내가 잘안 진이다. 됐죠?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컷오프가 되고 그 사람이 경선에 탈락되고 누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분에 도대체가? 대해서 김영선 의원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배제하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지. 나를 잘랐다 이렇게 그럴 생각할 수도 수도 있지.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한동훈은 공간 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네.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한 건만 부탁을 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정말로 한 건밖에 없을 거냐. 이게 지금 후속 보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일단 나온다는 거예요. 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비논리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김영선 의원은 자기가 원해서 김해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격전지로 가서 장렬하게 싸우겠다고 내가 원해서 간 거라고 돼 있거든요. 참 그러면은 이 양반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해명이 거짓말이면 거짓말이- 이게 거짓말로 보여지죠. 논리적이지 않은 논리적이지 해명이니까. 거짓말로 보여지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텔레그램 얘기를 하고 이랬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갔는데 왜 억하심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내가 논리적으로 원해서 앞뒤가 안 봤는데. 맞아요. 이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영선 의원의 지금 이렇게 나오는 뉴스의 뉘앙스들을 보면 본인은 김건희 여사한테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이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까지 물먹였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걸 보면 하나를 사례가 더 있잖아요. 주기환 전 그 검찰 수사관이었다가 윤석열 광주시당 위원장 예, 그러다 했죠. 광주시당 위원장하고 광주시장 출마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없던 민생특별보좌관인가 뭐 그거 하러 이제 끝나자마자 들어갔는데 그때 저기 했구나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가 비례대표 저 뒷번 받았잖아요 한동훈. 그러니까 비례대표 던져버리고 그 대통령실 가서 민생특별보좌관인가 하다가 최근에 연합 그 자산관리공사 그쪽 감사로 갑니다. 몇 억 연봉 받는. 유엔코라는 회사예요. 네, 유암코 연합자산관리. 그 3억짜리입니다. 예, 그 감사 급여가 연봉이 3억이라고. 연봉이 3억이에요. 연봉이 3억. 그러니까 주기환 같은 경우도 그때 보란 듯이 비례 집어 던지고 갔을 때 대통령이 꽂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꽂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꽂으라고 했는데 안 꽂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야, 나 성질 났어. 대통령실로 데리고 올 거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 공천 개입이 김건희 여사건 아니면은 대통령이건 둘 다 개입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주기환, 김영선 두 사례만 보더라도. 근데 개입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확률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나왔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러세요? 뉴스토마토 왜 다음에 이러세요, 제가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지 확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물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의 문은 열린다고 봐요. 그런데 방금 그 유엔코 얘기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거기 대표이사로 작년에 저기 도이치모터스 고문이 옵니다. 네. 명코에. 예. 그런데 그러면서 원래 내정됐던 사흘 뒤에 취임해야 된 걸로 내정된 사장이 잘립니다. 급작스럽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라인이 다시 먹어요. 여기서 이제 암투가 벌어져.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권성동 라인이 밀린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사 쪽에 도이치모터스가 치고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 부실 자산의 반 이상을 다룬다.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지금 난리 아니야. 저 기업 정리할 게 한두 건입니까? 그러면 유한코만 여기가 난리 뜨는 나지. 거야. 그러니까 1위로 몰려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주기한 그 양반이 감사로 다시 간 거예요. 네, 상임 감사. 여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여기가. 이 내용은 김종대 전 의원이 엄청 오래 취재했어요. 여기가 암투가 벌어져 가지고 유암투.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부실 자산 처리하는 NPL 자산 처리하는 데서 싼값에 사게 해주고 정말로 제가 과하게 예상을 하면 챙길 수도 있다. 많이 돈 가져와서 사게 하고 뒤에 올라가면 엄청 NPL은 원래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을 하는데 때.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 출자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한코가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예. 출자한 기관이에요. 이제 거기에 예. 이제
라인을 보내서 지금 장악했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어쨌든 지금 김영선 의원이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반발하는 것은 혹시 이럴 수는 없습니까? 딜을 좀 했는데 딜이 잘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기한 이야기하니까 바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이게 이제 뒤에 좀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요즘 정권이 워낙 궁지에 몰리고 하니까 챙겨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을 품고 터뜨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합니까? 김종대 형님이 이 어려운 질문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은 시사적 관점이 아니라 뭐 심리학자나 좀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질문했으면 좋겠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김용남 의원 발언이에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녹취 파일이 많다 그랬다고. 이 최초 발언자예요. 사실 뉴스토마토 이전부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까는 거는 나중에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예고편을 계속 해온 만큼 이거는 아마 지금 총선의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이 이게 레임덕이 조금 더 강화되면 그때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시점이 대략 예상해 보면 내년 초? 4월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올 10월에 재보궐선거 있고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올 10월에는 호남 둘, 부산 하나, 강화도 강화 군수 하나. 근데 내년에는 천안 뭐 이런 데들이 이 예상으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요때 국민의힘이 지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그렇죠. 있느냐. 그렇죠. 책임론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라고 하는 친윤 쪽의 공세와 또 지금 지난 총선에도 당신들이 개입해서 졌는데 이번에도 당신들이 제대로 국정 기조를 안 바꾸고 당대표가 하자는 대로 안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진 거 아니냐 하면서 저는 그때 친윤과 친한 간에 정말 날것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날것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예, 그때 막 폭로될 겁니다. 폭로될 것이다. 예. 내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예. 지금 정서적 밑바닥 정서, 그러니까 그들에서의 그 밑바닥 정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대요. 네. 그래서 예컨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예컨대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뭔가 기능이 좀 안 된다. 아 이거 대통령 때문이야. 이런 농담이 서로 간에 비일비재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자기네들끼리도 이제는 거의 더 이상은 이제 이걸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대요. 봐줄 수 없는 지금 현재 우리 방송을 현재 5,500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야,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왔고요. 신장식 TV 제가 조금 전에 구독했습니다. 21,100명 정도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보고 나서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치하겠다고 혈혈단신 조국혁신당에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신장식 TV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 오늘 눌러주시면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로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살롱에서 추석에 꼭 쓰이는 제수용품을 이미지화해서 쿠키로 만들었습니다. 2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광화문 살롱 네이버로 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스픽스 스토어 에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상품 정보 올려놓고 있으니까 명절에 쿠키 선물하겠다면 자 제수용품에 쓰이는 버섯 모양 보이죠? 그리고 생선 모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캐리커처화 시킨 쿠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에 홍보할 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장식 의원을 후원하실 분들은 요 지금 저희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판넬을 꼭 좀 봐주시고요. 방송 마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제로 좀 넘어가서 자꾸 흔들지 말고 숫자가 잘 보이게 안정되게 이렇게 안정되게 해야지. 제가 이게 원래 좀 흔드니까 흔들흔들한데요. 숫자가. 이렇게 들고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식 의원 후원 부탁드리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말을 잘하는데 제가 약간 더듬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흔든다는 이 말에 약간 내가 쇼크를 받았는데요. 자 어찌됐든 지금 김영선 의원에게 했던 김건희 여사의 저 전화 텔레그램 이제 내역이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먼저 좀 따져 보겠습니다. 오늘 법조인이 두 분 오셨고 정말로 경제학을 또는 국방 쪽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종대 의원까지 계신데 전웅희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이게 위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예. 김건희 여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지역구를 옮겨주면 그 지역에 맞춤형 공약을 만들어주겠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당시 막 민생 토론하고 돌아다니면서 별걸 다 해준다고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말을 하면 그거는 윤 대통령이 따라서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지금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말 좀 들어보면 공직자가 이렇게 뭔가 조건을 걸어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인데 맞습니다. 이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예.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남편 행위를 얼마나 분리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봐야 뭐 되는 워낙 거예요. 이제 법은 잘 음.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있을 수도 보시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탄핵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탄핵 결정문을 다시 한번 제가 최근에 몇 달 전부터 다시 봤어요. 탄핵 결정문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헌법재판소까지를 모두 보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전부 다 법률 위반만 따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탄핵 당시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형사 재판이 확정된 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한 건 뭐냐면 헌법 위반이었고, 헌법 위반에서 핵심은 뭐냐면 최순실이라고 하는, 최서원이라고 하는 선출직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천 개입 때문에 2년인가 징역형을 징역형 받았죠.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건 뭐였냐면 여론조사를 그 청와대 비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내가 누구를 그쪽에 꽂을 거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해서 꽂게 된 거거든요. 그 정도도 예, 그 정도로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뭐를 공약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접적인 탄핵 사유 불법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점을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아니 그리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친박 리스트를 전달했어요. 그 친박 리스트가 결국에는 공천자 명단이거든요. 네. 본인들이 원하는. 이거하고 지금 유사한 거예요. 맞아요. 네, 김영선 씨 보고 여기 가지 말고 저기 가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대신 우린 여기에 누구를 꽂고 싶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보도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 공약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옮기게 되면 그 지역에 발전하는 공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당연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 발전 공약은 공간이 정도는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공약을 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니 그러면은 자, 대통령의 정치 중립 위반에 배우자의 개입에 그리고 대가를 가지고 당신이 옮기면 지역 발전 공약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정말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김정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이란 법은 다 위반하는 거예요. 법이란 법은 다 위반한 뭐 것이다. 직권남용, 선거 개입, 이건 뭐 하도 다 걸려가지고 이건 뭘부터 적용해야 될지도 너무 풍성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 정서상으로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해소할 방법이 이건 디올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조사한다면은 박근혜 길로 가야죠. 사법 과정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도 이제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다라고 크게 반발을 했는데 자, 이제 지금 신장기 의원 계시니까 질문 좀 드리면 이거 바로 국정조사 하자라고 뭘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특검법에 김건희 특검법에 네. 보면 실은 모든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수사 범위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서 추가로 사건을 더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 특검이 가장 확실하죠. 가장 확실하죠. 근데 특검은 또 하면 또 거부권행사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국정조사는 또 뭐냐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국정조사안을 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거냐는 다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청문회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그런 왜냐하면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면 선서하고 위증되게 되고 그다음에 출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안 질의 때 상임위 때는 출석들을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 출석해야 되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은 또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조사, 특검 다 요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재에서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자, 당사자가 계속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거는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 텔레그램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일종의 증거가 이제 있다고 하고 이걸 보도했는데 언론사는 고소고발도 하지 않고 자,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이렇게 공방이 되다 보면 그냥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또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렇게는 어떻게 그렇게 저는 안 봐요. 안 이거는 봅니까? 예, 사실은 뉴스토마토에서 뭔가 단독을 터뜨렸을 때 이렇게 많이 받아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도 지금 후속해서 취재해가지고 갖고 있겠지. 터뜨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도 오늘 이제 보도를 했고, 근데 보수 언론은 일단 좀 조용합니다. 조중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지켜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취재가 좀 더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문자가 공개되면 예. 일단은 한겨레 경향이나 중도 언론까지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지금 옛날에도 그 명품백 그거 유튜브에서 계속 영상만 공개되다가 나중에 모든 언론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건도 일단은 스토리만 나와 있으니까 기존의 증거가 레거시 나와요, 언론이 요게 좀 경계선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만일에 이제 문자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그땐 달라져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완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제보가 좀 더 뭐 좀 불충분하다. 뭐 하여튼 비슷한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건의는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예, 건의는 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않냐. 자연스럽게 건의. 대화로 건의. 오가는 과정에서 네, 나올 수 있는 네.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이제 완결이 되지 않았다는 그 의미를 제가 해석하기에는 결국 실행을 하지 못했고 중도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워딩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하느냐. 여기에도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뭐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아니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결국 무너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좀 배제되는 상황이 오면 어쨌든 당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개입해서 발언을 하는 것보다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누군가 질문을 하니까 약간은 한 발 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아직 그 형사적으로 좀 문제됐던 거 아직 해결 안 된 거 아닙니까? 이준석? 그런가요? 네. 그래도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 따지고 그걸 고려해서 정책 발언을 배제하고 이럴 스타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네, 것은 네. 계속 뭐가 나올 건데 지금 너무 일찍 참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다음 분석도 시간에 한번 있더라고요. 부릅시다. 봐요. 아니 한번 더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법적 문제가 명확하게 걸린다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형사법적으로 걸리는 게 하나 있고 법률 체계에서 두 번째는 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그럼요. 하면 네. 이게 여러 건이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이 한 건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탄핵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요소가 되느냐 이제 이 문제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중대성 요건이라고 해서 그 위법이 있다고 해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탄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그 국민이 어쨌든 간에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이 민주적 정당성을 압도할 만한 탄핵 사유가 그런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중대성 요건이 얼마나 마일리지가 어디까지 쌓이느냐 그놈의 마일리지 얼마나 더 쌓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할 거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내일 모레도 그 헌법재판관 한 명 또 바뀌죠. 인사청문회 하거든요.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압도적으로 보수 우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검사 탄핵이 두 개 다 기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검사도 탄핵 못 시키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탄핵,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쏠리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보다 헌법재판소는 보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양수겸장 하나는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걸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스모킹건 찾아내고 이러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준석 등이 들고 나올 게 뻔해요. 임기단축 개헌하자.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탄핵까지 갈 수 없다 또는 탄핵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설사 특검이 통과되고 조사를 하더라도 탄핵 추진을 했을 때 어느 세월에 탄핵이 결정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싸우기는 싸우는데 대책이 없는 것은 매한 가지다라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싸워야 돼요, 지금 그러면? 노희 변호사. 근데 지금은 저는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매우 세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그때 그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그 방어하는 수준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허투루 해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다. 보통 씨름판에서 되치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쌓여 있는 것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사실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확실한 걸 찾아가지고 맞아요. 정말 꼼짝 못하게 딱 올가매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건 되게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평가들이 있을 거예요. 왜 당장 탄핵을 못 시키냐? 상임위원회장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그다음에 김태효 이런 분들이랑 상임위정에서 대거리를 해보면요, 정말 지금 당장 저라도 나가서 뭐라도 하면 탄핵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대거리를 해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돼가고 있는지 다 눈앞에서 보이거든요. 가서 진짜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합니다. 근데 탄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탄핵을 위해서 뭘 지금 차곡차곡 뭘 더 준비해야 되느냐. 만약 탄핵이 갔다가 이제 대빠꾸라는 게 되치기 당한다는 게 헌재 올라갔다가 이거 기각당하면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따지거든요. 그럼 양수겸장 다 준비해야 돼요.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국민들 여론을 더 끌어올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임기단축 개헌 하나. 이 두 개의 총을 다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양쪽으로 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탄핵하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엊그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정말 탄핵했을 겁니다. 정말.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역사적 진실을 잘 학습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정당이 앞서서 탄핵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시민이 한 거예요. 그때 민주당 어떻게든 탄핵안 안 내려고 그리고 우린 탄핵 반대다, 퇴진도 반대다, 거국 내각으로 가자. 이래서 중간 절충을 했는데 그때 촛불 시민들이 와서 국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경우에는 지금 탄핵안 발의하면은 새누리당 의원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부결이 되는데 그때 역풍당하면 더 큰 비극이 온다. 이래가지고 그때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당은 정의당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가 광화문에 100만 시민이 모이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5당 대표 회담이 열렸을 때 박지원, 우상호 이런 분들이 그동안 탄핵안을 미뤄둔 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발의하자. 그러고도 또 보름 뒤에 탄핵안이 제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원내나 제도적인 얘기로 하면 신 의원 얘기가 맞고 그 당시에도 맞아요. 민주당 얘기는 틀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뭘 기획한다는 것보다도 국민의 명령에 언제든 우리는 따르고 거기에 복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또 다른 어떤 그 장에서 펼쳐질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이제 특검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발의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과 관련된 이런 보도가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를 흔들어서 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뭔가 반전해서 이거라도 패스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할 때는 그 김무성 의원 등인가 그리고 또 이제 바른당인가 바른미래당인가 바른정당. 바른정당. 바른정당으로 나간 국민의힘 사람들이 사실 저는 가장 그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들이 정말 다 나가가지고 사실 같이 외쳤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이 그때보다 덜 모여요. 왜 그러냐? 효능감이 일단 떨어졌고 너무 힘들어서 탄핵을 시켜놨더니 결국은 또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고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때 탄핵 당시에 특검에서 너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너의 그런 본 모습은 이게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실망한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많이 잘 모이지를 못해요. 지금 이게 실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내가 나가가지고 지난번에 그 고생하면서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못 믿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게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를 지금 들고 일어서서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원동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용기가 없고 훨씬 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사실은 많이 조금 힘들어진다고 봐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 구성하고 지금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옛날보다 훨씬 배에 가까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는 그런데 거예요. 요 근데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안창호 인청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김문수 그다음에 안창호 왜 이렇게 인선을 할까? 왜 누가 봐도 정말 반헌법적이고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갖다 꽂잖아요.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근데 저쪽이 지금 작전이 대통령실이 2030 작전인 것 같아요. 20%를 막아야 된다. 지지율 20%.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30%를 향해 가야 된다. 지금 20%대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려면 20%의 저지선을 딱 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부대를 뭉쳐야 된다. 이게 김문수. 그 다음에 보수 기독교를 땡겨와서 확실히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안창호입니다. 그분은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는 분이거든요. 정말로.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충격적이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WHO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구글에서 트렌드 바이럴에서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놓고 보면은요. 안창호 긍정평가가 30%가 넘습니다. 딱 그 보수 기독교를 이렇게 묶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안창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말하자면 어찌 보면 그 소위 시민들의 촛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보수 기독교 여기를 규합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자기들도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선을 2030으로 치고 있다. 매우 좋은 분석이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꾸 여기서 이제 20% 30% 또 박근혜 탄핵 당시와 지금의 차이, 지금이 더 나쁘다. 나는 이런 견해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가 시민단체가 역사상 최악으로 침체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렇긴 해요. 제일 무너져 있던 시기예요. 그다음에 첫 번째 탄핵 집회 정말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나 청계천에 5만 명이 넘을 때 오 정말 많이 모였다. 그게 저기 이명박 박근혜 통틀어 광우병 집회 이후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사실은 그 뒤에 100만 시민이 모이고 한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여건이 나쁠 때 공교롭게 민주항쟁이 이제 불꽃이 확 타올랐던 거고 그건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분석적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더 크게 상상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네. 나는 오히려 지금 여건이 더 좋다. 그때보다 훨씬 좋다. 아 근데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일보랑 TV조선이랑 넘어왔지. 중앙일보랑 JTBC 이런 데서 사실 엄청나게 이 탄핵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풀고 힘을 모았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좀 힘들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언론이 저는 솔직히 그때만큼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움직여줘야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이 빠져있고 허탈해있고 힘들어 죽겠어요, 솔직히. 그때보다 민생이 더 나빠요. 지금 여기 보면요, 댓글에도 맨날 나와요. 먹고 살기 바쁜데 왜 맨날 우리 보고 나오라 그러냐. 니네가 하지 왜 맨날 숟가락을 니네가 얹으려 그러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언론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는 의원들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러나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것이 어떤 그 임계 상황을 넘어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거대하게 일어서는 힘이고, 항상 역사에서는 잊어버릴 만하면 우리가 그런 분수령을 봐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물론 힘드신 거 다 알고 여러 가지 어렵죠. 또 나오라 그러냐.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나오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민의 의지가 결집될 때는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분명히 힘이 존재하고 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9월에 그 본격적인 민생의 위기가 있고 환자들의 이제 고통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여태까지 최혜병 문제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권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의료대란 같은 건 저 대통령의 무능이 나의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면에서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어떤 스토리가 쌓이고 그러면서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은 또 한 번 이 시민들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려서 상당히 사실 죄송합니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전히 그렇게 못하고 있고, 제도적인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탄핵추진위원회 탄추위를 하면서 사실관계, 스모킹건을 찾기 위해서 의원들이 하나씩 주제를 맡고 하나씩 사건을 맡아서 사실관계를 지금 집중적으로 스모킹건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한편, 시민의 물결이라고 이 광장의 힘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저희도 고민이 그거예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탄핵의 정도에 비해서 광장의 힘이 아직 그만큼 타오르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광장의 힘을 모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거부권 거부 시민행동 등등등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가장 답답해하는 게 똑같은 문제의식이더라고요. 국민들은 이미 사실 심정적으로 탄핵했는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예. 5,4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좋은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언론이 그때는 도왔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윤연아님 말씀, 오케스트라님은 지금은 유튜브에서 집회 현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집회의 오프라인 동력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창목님께서는 촛불이 마치 특정인들의 전유물처럼 보이는 게 촛불 확장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정적일 때 촛불을 켰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켜서 식상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도 일리 있는 의견이시고요. 방고님, 안진현님, 그리고 햇님님, 박경랑님, 메이플님, 어서님 모두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어쨌든 탄핵이 그만큼 어렵다. 지금 상황은 철옹성처럼 맞고 있으니까 더욱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그러나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은 모두 다 소중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국회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과 관련해서 혹시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김건희 특검. 예. 김건희 특검을, 그러면 국힘에서 이제 드디어 내부에서 이제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좀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특검이라도 통과시켜 놓고 수사를 좀 해봐야 결판이 나든 안 나든 좀 드러날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신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동력이 것 없다. 같아요. 동력이.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유명한 말, 제 처지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8명을 규합을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 그럼 조국 혁신당만도 못하네요. 우리가 12석인데. 여튼 8명을 규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 큰 기대를 지금으로서는 하는 것은 현실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첫 보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보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사실 규명을 해 나가느냐. 또 국회는 국회대로 그게 청문회가 됐든 뭐 국정조사가 됐든 간에 어디까지 또 이걸 또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근데 사실은 수사를 해야 나오는 건 맞잖아요. 수사 직전 상황까지 사실 규명을 어디까지 해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 그다음에 국민의 힘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 붙어라. 어느 쪽으로 붙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저는 10월, 내년 4월 요 두 개의 선거가 자기들이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명분이. 네. 선거 졌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찾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장 여기에 동의해서 찬성표를 던지기보다는. 오늘 신장식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주시니까 동접자도 엄청 늘었고요. 또 댓글도 많이 주시는데 신장식 의원을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예, 요즘 그 제가 좀 불편하지만 질문 하나 우리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탄핵 재빙선 되겠다고 있는 조국혁신당. 네. 지금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네.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거대 공룡정당의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전이가 된 거 아니냐라는 아유, 이제 그렇지 이런 좀 않고요. 우려 섞인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 탄추위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의원들이 하나씩 저는 이제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담당을 해서 이걸 가지고 쫙 정말 지난 삼부토건 건을 가지고 쫙 그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면 탄핵 소추안으로 즉시 전환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를 더 추적해야 되는가도 이제 과제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춘생 의원 같은 경우는 세관, 마약 사건 요거를 가지고 또 쭉 하고 있고요. 요렇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모킹건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물결에서는 그 광장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더 모을 거냐를 가지고 광장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만족하실 만큼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요. 그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영 변호사도 지금 요즘 조국혁신당,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부분에 조언 하나 해주시죠. 제가 무슨 감히 조언을 제가 무슨 하느냐. 강원 뭐 조언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만일 소나무당 쪽이시니까. 아니요 거기 지금 탈당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탈당했어요?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치인들이 그냥 말로만 좀 하지 말고 사실은 좀 뭔가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분들은 사실 총선 때 선거 때 마음하고 또 되고 나면 조금 마음이 조금 몸이 좀 사려지는 것 같기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기저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10월까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될지 말지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좀 괜찮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럴 때라도 우리가 힘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조금 진실을 추구하면서 상황을 조금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욕만 하지 말고 저는 일단 꼭 하나 해봅시다. 부탁드리고 싶은 네. 거는 예민함을 트럼프 이펙트, 윤석열, 김건희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아유 쟤들이 또 저랬네. 예, 이럴 것 같아요. 오줌 싼데 또 싸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거기에 좀 둔감해지면 안 된다.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거 지치면 큰일 난다. 하도 일들을 많이 벌이니까 하지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 둔감해지지 말자. 지치지 말자. 그러려면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거 다시 제가 오늘 들어요. 과감하게 우리 신장식 의원 후원 좀 꼭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조국혁신당 제 역할 못한다는 분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그나마 국회에서 제대로 싸우는 정당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스픽스 대표로서 우리 김종대 의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신장식 의원 같은 분이 그래도 국회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습니까?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아시고 자 지금 후원 계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내일 동참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내일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정치 이어가는 분이 있으니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도 해주시고요. 조금 시간도 주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 만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